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더러운 과거. 2. 스시마 섬의 가혹한 진실. 3.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연합국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1945년 창립되어 현재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을 조사하고 중재를 시도합니다. 또한 유엔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인권을 보호합니다. 유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유엔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유엔은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위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구와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작은 법정 소송이 국제 문제로 번지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대마도가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게 뺏긴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 증거 덕분에 한국이 대마도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 역시 이 재판을 지켜본 결과 일본의 대마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언.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격의 식사였다고 하는데요. 불상이 사라졌다. 아침 설법을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들른 스님은 분명 어제까지 본당에 모셔놓았던 불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모든 스님들은 불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불상 도난 사실을 신고, 불상 외에도 대장경까지 훔쳐간 것을 파악한 절은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리며 범인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간논지를 떠나 본국인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불상을 찾기 위해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대마도 섬에 위치한 간논지관 응사는 전문 도굴꾼에 의해 불상을 훔쳐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했고 불상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죠. 간논지의 보물인 금동가능보살 좌상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한국에서 간논지 불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의 금동가능보살 좌상이 사실 작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간논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거 고려시대 한반도 내부까지 약탈을 일삼았던 외국과 부석사에 침입해 불상을 몰래 훔쳐갔고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이 불상을 간논지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간논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1527년경 종관이라는 분을 통해 간논지는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 이후 간논지 본당에 불상을 모셔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부석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결국 불상의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한 법정 다툼에 들어간 부석사와 간논지는 1차 공판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가 제공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1330년 2월 32명이 시술해 이 불상이 서주의 부석사의 봉인이 되었다는 기록물이 불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상 안에서 발견된 기록이고 위조 흔적이 없었기에 이 증거를 토대로 한국 법정은 불상의 원주인은 부석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간논지에서는 다나카세스그 주지가 보조 참가인으로 2차 항소심에 참석. 1953년 간논지 종교법인 설립 이후 불상은 간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1차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나왔는데요. 취득 시효를 들먹이며 간논지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불상에도 적용하면서 간논지가 오래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불상의 실효 소유권은 간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일본이 전략을 바꾸면서 핵심 쟁점은 간논지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을 가려질 예정이었죠. 당연히 재판부는 간논지가 가진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논지 측에서 입장을 바꾸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1953년 당시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얘기한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간논지는 황급하게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이죠. 뜻밖의 전개에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소송의 당사자인 부석사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간논지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간론지가 제출할 기록물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대마도가 사실 한국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대마도는 한국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지도에서부터 각종 생활상의 이익까지 한국과 더 가까운 대마도는 일본의 불법 점거로 인해 오랜 세월 일본 영토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 자료들을 통해 일본이 대마도가 사실 한국 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요. 오가사와라 제도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죠. 일본은 과거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 미국에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었죠. 결국 이 분쟁은 국가 간 합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가사와라 제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에 이를 근거로 미국에게 땅 반환을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며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판의 대마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적혀져 있었는데요. 대마도의 소유주로 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글자까지 일본은 속일 수 없었죠. 영국 지리학자 제이한 케르녹이 1790년 작성한 일본과 한국 지도 역시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도 대마도의 소유주를 한국으로 규정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자니스가 발간한 책자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책자에서 대마도를 한국 소유로 포기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련 외교부에서 1945년 작성된 문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소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의 이관 트랜스퍼해야 하며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했다는 사실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련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 곳곳에 있는 항일, 의병, 전적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 과거 생활 양식에 남아있는 한국식 생활 습관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제까지 뻔뻔하게도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해왔는데요. 이번 부석사 소송 덕분에 또 한 번 일본은 대마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취지 없이 오래 지속된 한일 대마도 분쟁과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대마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점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죠. 피터 탐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중차대한 문제이며 대마도 소유권 관련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불상의 소유주 판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대마도의 적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정부를 통해 대마도 영유권 관련 일본이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에 대해 한국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대마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마도 문제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본 것이죠. 현재 일본이 관리하는 대마도를 한국과 나눠서 통치할 것을 권고하며 사법재판소는 더 자세한 심리를 위해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어디까지나 일본 영토로서 대마도는 일본이 주인이며 한국은 이에 관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대마도에 관련해서 일본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는데요. 대마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확보한 자료는 풍부하다고 말하며 대마도의 뿌리는 한국이고 재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주장을 펼쳤죠. 어디까지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권고 차원으로 강제성을 떨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직접적으로 대마도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은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이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나노미터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나노미터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미터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루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 성빈 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3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볼록할 철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저 사면을 회도라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엠비캔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 업체인 TSMC는 3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의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아이맥이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하크인 VC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된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아이맥 본사를 찾아 루크 반덴 호브 아이맥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나노미터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들이 한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게리 디커스는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리 디커스는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 규제 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ESR은 생산 연구개발 R&D 한국 현지화에 나섰다. JE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트리얼즈 코리아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잼은 JSR이 2014년 국내 소재 유동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공익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잼을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겠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R&D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프 일렉트론텔은 2천억 원을 들여 국내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카공업톡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레스와 또톡과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동우아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설 SA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와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이프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한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와 KDDX용 통합 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B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중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 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화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강도 하이 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네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O1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손을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주대왕급은 호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코데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코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러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4명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선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EPEB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 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EPEB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